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암, 그들은 이렇게 치유되었다 입니다. 저자는 켈리 터너, 트레이시 화이트, 출판사는 샨티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켈리 터너, 통합종양학 연구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그녀는 암이나 난치병 같은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 가운데 기존 의학으로 치료받지 않거나 병원 치료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치가 된 근본적인 치유 생존자들을 연구해왔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총 9가지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은 운동, 2장은 영적 연결, 3장은 자신의 건강을 주도적으로 다스리기, 4장은 긍정적인 감정, 5장은 자신의 직관, 6장은 억눌린 감정 풀어주기, 7장은 식단의 근본적인 변화, 8장은 허브와 보조제 사용, 9장은 살아야 할 강력한 이유 찾기. 이렇게 9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의사로부터 암에 걸렸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 순간 당신의 뇌는 일시 정지하게 된다. 머나먼 원시인 조상에게 지금 당장 호랑이한테서 도망쳐라고 외쳤던 뇌의 원초적인 부분, 즉 편도체가 즉시 투쟁 도피 반응을 시작한다. 그 순간 당신은 오로지 생존을 위한 모드에 돌입하는 것이다. 처음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 대부분이 이와 유사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의사가 즉시 수술하면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건 치료가 어려우니까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건 암의 예후와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은 압도적인 두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그 순간 환자와 보호자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희망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끔찍한 예후를 이겨낸 누군가가 있는지 알고 싶어하고 본능적으로 다른 생존자들을 찾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책을 쓴 이유이다. 근본적인 치유란 무엇인가? 근본적인 치유란 일반적인 통계 수치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회복된 경우를 말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다. 1. 기존의 의학적인 치료 없이 치유가 된 경우. 2. 기존의 의학적인 치료를 시도했지만 치료가 되지 않아서 대체 요법을 시도한 후에 치유가 된 경우. 3. 기존의 의학적인 치료와 대체 요법을 동시에 병행한 후에 원래 예상했던 심각한 예후보다 오래 살게 된 경우. 불가능을 극복한 수백 명의 암 환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나는 이들의 행동에서 9가지 공통 요소를 발견했다. 암 생존자들은 자신이 다른 생존자들과 똑같은 치유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고, 그들 중 많은 이는 이 9가지 요소 외에도 다른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 9가지 치유 요소를 사용하여 치유의 토대를 만들었다. 9가지 주요 치유 요소는 다음과 같다. 식단의 근본적인 변화, 자신의 건강을 주도적으로 다스리기, 자신의 직관을 따르기, 허브와 보조제 사용, 억눌린 감정 풀어주기, 긍정적인 감정 키우기, 사회적인 지지를 받아들이기, 영적인 연결을 강화하기, 살아야 할 강력한 이유를 찾기. 이 9가지 요소들은 이전 책에서 자세히 다루었고 이번 책에서 그 논의를 더 확장하려고 한다. 병이 심각한 상태일 때는 질병이나 치료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운동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 운동은 장기간의 치유와 회복에 필수적이었다. 운동을 신체 활동이라는 더 폭넓은 의미로 바라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연구 초기
인터뷰에 응한 많은 암 생존자들은 일상적인 걷기나 움직임을 운동으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뷰 때 운동에 대해서 언급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요가 수행자이자 헬스장을 밥 먹듯이 다니던 트레이시는 자신이 생각하는 운동의 기준을 높이 설정하곤 했다. 몸이 아프면서 이전에 하던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자 그녀는 운동을 전혀 하지 못할 때가 바로 질병이 가장 심한 상태라고 생각했다. 가장 약해졌을 때 그녀는 길을 걷는 것조차 거의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녀에게 그렇게 아팠을 때 몸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냐고 묻자 몸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만큼 길을 따라 걸어 내려가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집으로 걸어오는 정도의 작은 일들은 했다는 걸 기억해냈다. 그러자 그녀는 그런 활동을 운동이나 치료의 일부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것은 운동이 아니라 그저 살아남기 위해 한 일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이 아플 때는 간단한 일을 하나 해보는 것도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신체 활동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그래서 트레이시는 치료 기간 중에 보통 2시간 정도 자던 낮잠을 더 이상 자지 않고 식료품점과 도서관, 2군데나 다녀온 날 자신에게 작은 축하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 이야기를 잘 새겨두었다가 운동이 꼭 어떤 형식이나 강도를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했으면 한다. 운동을 위해 특별한 운동복이나 헬스장 회원권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저 매일 몸을 움직이기만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트레벤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암 진단을 받은 무렵까지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오던 그가 암 진단 후에 의사의 지시에 따라 운동을 그만두었다는 점이다. 감사하게도 그는 자신의 직관에 따라 1년 후에 운동을 재개했는데 그는 이것이 자기가 근본적 치유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믿고 있다. 다행히도 트레멘의 직관은 최근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보통 강도에서 격렬한 강도에 이르기까지 운동은 암 환자의 치유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만이 전 세계적인 유행이라고 한다. 비만은 예방 가능한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며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 요인이다. 실제로 비만은 흡연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또는 당뇨병보다 더 치명적이다. 고맙게도 운동은 건강한 식단과 함께 비만을 퇴치하는 첫 번째 방어선이다. 다음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운동의 건강 효과 중 일부이다. 조기 사망의 위험 감소, 심장병과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 감소, 당뇨병 발병 위험 감소, 고혈압 발생 위험 감소 및 고혈압 환자의 혈압 감소, 우울증과 불안 감소, 건강한 체중 유지, 건강한 뼈, 근육 및 관절 형성과 유지, 수명 연장. 마지막 사실은 특히 강조할 가치가 있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움직임이나 운동은 운동량과 운동 시작 시기에 따라 3년에서 8년까지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6주 동안 대장암에 걸린 쥐들을 연구했다. 한 그룹의 쥐들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사육 우리 안에 발로 굴릴 수 있는 바퀴를 설치했고 다른 그룹은 그러지 않았다. 운동을 한 쥐에게들에서는 실제로 종양의 성장을 느리게 하는 독특한 미토콘드리아의 변화가 관찰된 반면 운동을 하지 않는 쥐들의 종양은 일반적인 속도대로 자랐다. 운동은 신체의 면역체계를 활성화시켜
종양 세포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바퀴 위에서 달리면서 운동을 하도록 한 쥐들에게서 종양의 성장이 60% 감소됐는데 종양의 치유 촉진과 관련해서 아드레날린, 자연살의 NK세포 및 면역 체계 기능 증가도 확인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암 생존자의 경우 모든 유형의 운동이 삶의 질을 높이고 기능을 향상시키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정식 자전거를 타거나 러닝머신에서 20분 동안 저강도 운동을 한 암 환자 그룹에 비해 히트 운동을 한 그룹이 전반적인 심장과 폐, 그리고 근육 건강이 더 빨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히트 운동이란 30초 동안의 고강도 운동과 휴식을 7회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히트 운동은 암 환자가 치료 중이나 치료 후에 활용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형태의 운동인 것으로 보인다. 림프계는 면역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림프관과 림프절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백혈구를 몸 전체에 전달하는 동시에 원치 않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및 암 세포를 파악하고 처리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려면 림프관의 액체가 흘러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심장 박동이 일어날 때마다 몸 전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과 같은 펌프가 림프계에는 없다. 이는 림프관을 통해 림프액을 이동시켜 원치 않는 암세포를 몸에서 제거하기 위해서는 신체의 움직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운동하는 동안 림프액의 흐름은 휴식을 취할 때보다 2배에서 3배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방식으로 운동은 암세포를 식별하고 제거하는 림프계의 일상적인 작업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리바운드, 즉 미니 트램벌린에서 뛰어오르는 것. 한국에서는 방방이라고 그러죠. 이 운동은 근본적인 치유 생존자들이 림프계를 자극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인기 있는 운동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운동에 대해서는 연구된 게 거의 없지만 한 연구에서 미니 트램벌린 운동이 근육량을 빠르고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그러한 운동이 체중과 혈압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 아니라 혈당과 산소 소비량에서도 상당한 개선이 보였다. 근본적인 치유 생존자들은 그들 몸이 가장 약할 때조차도 리바운드 운동을 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메리는 36번째 생일 이틀 후인 12월 어느 날 공식적으로 그녀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이른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여성이 어떻게 9년 후에 암 진단을 받게 되었을까? 메리와 남편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 어느 것도 납득이 가지 않았다. 메리는 피트니스 올림피아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날 느꼈던 것이나 똑같이 여전히 건강한 느낌이었다. 메리는 즉시 기존 치료법으로부터 전인치료, 식이요법, 보조제 등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존 현대의학의 치료법뿐만 아니라 보완요법, 대체요법, 그 모두가 나름 설득력이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다.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대체요법에 대한 가족들과 친구들의 심각한 의심과 두려움에도 대처해야 했다. 그녀의 몸에는 암세포가 포함된 조직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메리의 담당 의사는 전체 유방 절제술을 하거나 최소한 추가 수술을 통해 조직 검사에서 깨끗한 경계를 확보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수술 후에 8주 동안 방사선 치료, 12주 동안 화학요법, 약 1년 동안 허세틴 복용 후에 난소를 외과적으로 제거하기를 원했다. 이러한 과정들은 메리가 이해하기에 너무 버거웠고 쉽게 받아들이기도 어려웠다. 다행히 그녀는 보디빌더로 지내던 시절부터 자신의 몸에 깊게 연결된 느낌을 갖고 있었고 대다수 사람과 달리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 메리의 여정은 물리적 수준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가장 잘 반응하는 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식단의 변화, 비타민 보조제, 베이킹 소다 목욕과 같은 해독 프로토콜을 연구하고 실험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많이 알려진 거순요법을 시도했지만 여기서 거순요법은 엄격한 채식 식단을 말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채식 식단을 시도했지만 머리카락이 빠지자 중단을 했고 식단에 다시 유기농 고기와 단백질을 추가했을 때는 몸에서 좋은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대체 요법으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의사가 권한 기존 현대의학의 치료법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단순히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정신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마음이 가는 대로 몸도 따라간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 나는 우리 몸이 놀라운 일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이해했어요. 따라서 당신이 자기 몸을 사랑하고 지지하고 그 몸에 영양을 공급해준다면 당신 몸은 물리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스쳐간 생각 중 하나는 내 몸이 암과 같은 병을 만들기도 하고 또 치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현재 나타난 이 육체적인 병을 내 몸이 왜 회복하지 못하겠느냐는 것이었죠. 나는 이 신성한 진리를 믿었습니다. 평생 운동선수로 시합에 나가 경쟁하는 사람으로 살아온 메리는 자연스럽게 운동도 자신의 치유 과정에 포함시켰는데 그녀는 그마저도 신성한 인도에 의한 것이라고 믿었다. 이 시기에 메리는 자신이 신과 매우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고 선택의 순간에 직면할 때마다 신이 올바른 해결책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었다. 무언가 옳지 않다고 느껴지면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나서 새로운 것을 시도했다. 강도 높은 웨이트 트레이닝과 보디빌딩으로 돌아가는 대신 그녀는 미니 트램벌린에서 부드럽게 리바운드 운동을 하며 림프 순환을 원활히 하는 한편 요가를 시작했다. 그녀가 헬스장으로 돌아가거나 무거운 중량의 웨이트를 들지 않는 이유는 그것들이 당시에 자신에게는 올바른 치유 방법이 아니라고 직관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녀는 몸을 움직이는 것이 치유의 핵심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다. 운동 외에도 메리는 직관적으로 나머지 9가지의 근본적인 치유 요소를 치유 여정에 포함시켰다. 치료를 받는 동안 그녀는 친구나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살았다. 메리는 자기가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선택에 회의적이거나 두려워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살기로 한 결정이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는 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덕분에 그녀는 그들의 저항에 일일이 직접 대응할 필요 없이 블로그를 통해 최신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그녀가 하려는 일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소규모 그룹의 친구들을 찾았다. 그녀는 새로운 친구들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믿었다. 메리는 또한 자신을 현재 순간에 머무르며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준 천부적으로 장난기가 많은 두 어린 아이를 축복으로 여겼다. 다행히도 연속 2번의 후속 열 화상 스캔 검사 결과는 정상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후속 혈액 검사에서도 암의 징후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이제 메리의 담당 의가 암이 나았다고 최종 통보를 한 지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메리는 자신의 치유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다. 메리가 말했듯 암은 당신에게 더 많은 것들이 있다고 알려주는 영원히 보내는 모닝콜일 수도 있다. 메리는 이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더 큰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녀는 자신이 당장의 위기, 신체적, 재정적, 관계적 측면의 어떤 것이든 그러한 당장의 위기에 매달리는 대신 누구에게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더 커다란 메시지에 마음과 가슴을 열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낀다. 인생의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어난다고 메리는 말한다. 그녀는 질병과 치유가 때로는 신체적인 이유로, 때로는 정신적이거나 감정적인 이유로, 또 때로는 우리 삶의 더 큰 목적을 부여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고 믿는다. 근본적인 치유를 경험한 후에 메리는 이제 건강 코칭을 하면서 매일매일 충만하게 보내고 또 다른 암 환자를 돕는 것이 자기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녀의 학습 과정 중 일부는 자신에게는 치유가 일어났지만 다른 사람들은 왜 치유되지 않았는지 원인을 찾는 것, 그리고 그녀와 다른 길을 선택해서 치유된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치유가 되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그녀는 지난 10년 동안 자신과 여러 고객들로부터 얻은 공동의 지혜를 통해 치유가 일어난 사람들 사이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정신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알아냈다. 그러한 변화 중 하나는 사고방식, 즉 마음가짐이다. 메리는 마음의 힘이 치유에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데 플라시보 효과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60년 동안 수많은 임상 실험에서 사람들의 믿음이 그들이 복용하는 어떤 약물보다도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수년에 걸쳐 메리는 보조제, 식이요법 및 마음가짐에 대해서 실험하면서 자신의 치유 상태를 유지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했다. 그녀는 보조제나 식이요법이 어떤 방식으로 효과를 발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대로 경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결과 그녀는 개인이 어떤 종류의 치료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그 치료에 대한 그의 마음가짐이나 신념이 더 중요하다고 믿게 되었다. 메리가 치유 여정에서 경험한 또 다른 정신적인 변화는 영성과 관련이 있다. 그녀는 늘 신에 대한 강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고 이러한 믿음이 그녀의 치유 여정에 도움이 되었지만 메리가 이 요소를 자신의 삶에 완전히 받아들인 것은 치유가 이루어지고 몇 년이 지난 뒤에 다른 정신적인 변화를 겪고 나서였다. 나는 늘 믿음이 있었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 당시에 나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 그게 정말 큰 일이었죠. 자신이 나을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면 이 기적이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는 것과 같죠. 그건 치유가 일어나는 걸 정신적으로 차단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메리는 어떤 치료를 받건 간에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적인 인내와 직관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갈등을 빚을 때는 특히 더 그렇다. 메리는 이 직관력이 자신의 치유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믿는다.
내 몸이 암에서 벗어난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원래부터 치유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몸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은 내가 부드럽고 고요한 음성, 즉 내가 너를 길로 인도하리라, 이런 음성을 듣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 내면의 목소리를 따랐죠. 나는 내 삶의 모든 걸 포기하고 있었어요.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했지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나는 내 몸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듣고 대장암이나 간암이 아니라 유방암에 걸린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왜일까? 유방은 자기 사랑과 자기 돌봄을 상징하죠.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기르고 먹이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뭘 하지 않은 걸까? 나는 나 자신을 먹이고 있지 않았죠.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2장 영적 연결을 강화하기. 여러 갈래의 기찻길이 모두 중앙역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영적 수행들도 결국 중앙역, 즉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는 기찻길 역할을 한다. 영적 연결의 강화라는 치유 요소는 우리가 연구한 모든 근본적인 치유 사례에서 나타났다. 많은 근본적인 치유 생존자들은 영적인 연결이 그들의 몸과 감정 모두에 즉각적이고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기에 하루에 한 번씩 이러한 영적 연결을 연습한다. 근본적인 치유 생존자인 질 앤 슈나이더는 전 세계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의 퀼트처럼 엮어 지구 전체의 영성의 본질을 구현해낸 사람이다. 1975년 29의 나이에 그녀는 2차례의 작은 경부암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보였고 5급 작은 경부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그녀에게 즉각 작은 적출수를 받으라고 권했다. 그러나 질은 직감적으로 수술 단계로 곧장 직행해서는 안 된다고 느꼈다. 그녀는 의사에게 한 달 정도 혼자서 치유해볼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의사는 몹시 화를 내며 진료실을 나가버렸다. 그럼에도 질은 자신의 직관을 굳게 믿고서 중국 약초를 복용하고 명상을 시작했으며 침술 치료를 받고 일본의 매크로바이오틱 식단을 계속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던 자신의 일도 그만두었다. 결과는 즉각 나타났다. 한 달 동안 약초를 복용하고 침술 치료를 받고 거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나자 몸이 나아지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새로운 의사를 찾아갔는데 한 달 만에 암의 등급이 5등급에서 3등급으로 변한 것이다. 그녀는 그때 괜찮아지리란 걸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자, 이제 치유를 위해 다음으로 갈 곳은 어디지? 한 달 사이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데 고무된 질은 일종의 영적인 부름을 느끼고 베네수엘라와 페루를 횡단하는 도보 여행을 나섰다. 길에서 그녀는 현지의 샤먼들을 만나 상담을 받고 자연도 즐기는 한편 매크로바이오틱 식단도 꾸준히 해나갔다. 5개월 뒤에 미국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또 한 번의 작은 경부암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정상이었다. 2년 후에 그녀는 아들을 낳았고 지금은 어여쁜 두 손주의 할머니가 되었다. 질은 6개월 만에 심각 단계의 작은 경부암에서 스스로 치유된 것은 심오한 영적 활동 및 신성한 인도에 따른 식단 변화 덕분이라고 믿고 있다. 그녀는 날마다
영적인 연결 연습을 심화해 나감으로써 여러 근본적인 치유자들이 묘사하는 보편적인 사랑에 더 깊은 흐름에 닿을 수 있었다. 암 진단을 받은 지 40년이 지난 오늘까지 질은 암이 재발하지 않고 완치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마음 챙김과 영성을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된 것은 명상과 기도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늘어난 덕분이다. 지난 20년 동안 이루어진 수백 건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영적 연결을 위한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의 상태를 느낄 때 그들의 몸은 혈액 속으로 건강한 호르몬들을 방출할 뿐만 아니라 혈액 내 산소량 증가, 혈액순환 개선, 혈압의 감소, 소화 능력과 해독 능력의 향상, 면역 체계의 강화, 나아가 건강에 해로운 유전자의 활동 버튼이 꺼지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를 보인다. 베일리는 애초에 자신이 왜 암에 걸렸는지 분석했다. 그녀는 평생 다이빙 선수로서 화학물질 가득한 수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 같은 후성 유전학적인 생활 방식 요인을 포함해 여러 요인이 암을 유발했다고 믿고 있다. 그녀가 생각한 요인들은 이렇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간단한 정크푸드를 섭취한 것, 카펫이나 세차, 그 밖의 일상용품에 들어있는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된 것, 평생 먹어온 비유기농 식품 속에 잔류 농약에 노출된 것, 그리고 아마도 어린 시절에 맞은 백신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그녀는 이 같은 잠재적인 독소 원천들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삶을 최대한 깨끗이 해서 독소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했다. 계속되는 베일리의 영적 여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멕시코에서 돌아온 지 3주 후에 의사가 깨끗한 스캔 결과를 처음 보여주었을 때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충분해. 이제 남은 삶은 모두 감사한 보너스 같은 거야.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불행과 두려움의 패턴, 그리고 고마움을 모르는 과거의 패턴으로 되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랬다.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의 뇌는 가장 먼저 세로토닌, 릴렉신, 옥시토신, 도파민, 엔돌핀 등 치유 호르몬을 즉시 혈류로 방출한다. 이 같은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치유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 인체의 세포들의 다음과 같은 치유 활동을 시작하도록 지시하기 때문이다. 혈압과 심박수 및 코티솔의 수치를 감소시킨다. 혈액 순환을 개선한다. 혈액 내 산소 농도를 높이기 위해 호흡을 깊게 한다. 더 많은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 소화를 느리게 한다. 백혈구와 적혈구 및 자연 살해 세포의 수와 활동도를 증가시키고 감염을 제거하며 암세포를 찾아 파괴함으로써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 수많은 근본적 치유 생존자들은 암세포도 우리 몸의 세포이며 단지 손상되어 복구와 치료가 필요한 세포일 뿐이라고 한다. 기존 의학에서는 암세포가 손상된 세포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암세포는 복구할 수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다르다. 기존 의학에서는 암세포가 화학요법, 방사선 또는 수술에 의해서 파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관점은 암세포가 우리 몸과 분리되어 있으므로 공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가정 위에 있다. 하지만 그와 달리 많은 치유사들, 근본적인 치유 생존자들은 암세포가 한때는 건강했던 세포였으므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해야 한다고 믿는다. 특히 건강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늘 행복하다고 느끼기란 불가능하다. 그 대신 근본적인 치유 생존자들은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양치질을 하듯
날마다 몇 분이라도 행복을 삶 속으로 불러오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근본적 치유 생존자들은 행복을 타고난 성격으로 여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수시로 변하는 기분으로도 여기지 않는다. 단지 매일 연습을 해야 되는 하나의 기술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 치유 생존자들은 매일 적어도 5분씩을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는 데 할애한다. 이들은 이렇게 매일 최소 5분 정도 스스로 행복감을 느끼도록 허용함으로써 병을 치유하려는 사람이라면 항상 행복감을 느끼려면 노력해야 한다는 그릇된 통념을 피한다. 이러한 통념은 환자들로 하여금 매일 매 순간 행복하지 않으면 암이 커지는 것은 아닌지 공포와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 이런 잘못된 가이드로 인해 환자들은 행복한 얼굴을 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려고 할 수 있다. 항상 행복을 느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치유 생존자들이 두려움, 슬픔 또는 좌절을 표현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여기에서의 목표는 감정적 자유이며 기쁨과 사랑의 진정한 순간을 경험하면서 또한 두려움과 분노 같은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본적 치유 생존자들의 경우에 긍정적인 감정을 키운다는 것은 특별한 형태의 사랑,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근본적 치유 생존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변화시키거나 숨기려고 하는 대신 자신의 결점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키운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운 뒤에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넓혀갈 수 있었다고 근본적 치유 생존자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감사하는 것을 치유 전략으로서 습관화한다는 것은 삶의 크고 작은 일 모두에 감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근본적 치유 생존자들은 병원 치료와 같은 큰 일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따라 늘어선 야생화, 낯선 사람의 미소와 같은 소소한 일에 이르기까지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 감사를 느끼기 위해 노력한다. 전 세계 스마트폰의 사용자 3분의 1 정도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 이내에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으며 그 약 20%는 하루에 휴대전화를 50번 이상 확인한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20분에 한 번꼴로 휴대전화를 확인한다는 뜻이다. 분명히 이것은 건강한 습관이 아니다. 관련 연구들에 대한 최근 검토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이 신경학적 합병증, 심리적 장애 및 사회적 문제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 스마트 사용이 증가할수록 우울, 불안, 충독성 증가와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스마트폰 사용자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및 메신저 앱의 과도한 사용은 운동, 인지 및 행동 기능을 저하시킨다. 요컨대 스마트폰 사용은 확실히 긍정적인 감정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학자들은 긍정적인 감정이 세포 수준에서 어떻게 몸의 암 세포들을 제거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내기 시작했다. 큰 관심을 끄는 한 연구에서는 암에 걸린 쥐에게 행복 호르몬을 주입했을 때 암 종양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느낌과 감정은 분자 수준에서 우리의 면역 체계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정신신경면역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 거기에 부합하는 면역 활성 전달 물질을 생성한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죄책감, 두려움과 수치심이 우리 면역 체계의 효과를 차단하는 이유이다. 반대로 사랑, 용서, 감사의 감정은
우리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치유의 기회를 줍니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 요인 중 하나는 가장 유명한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에 의한 신체 조절이다. 옥시토신은 자기 포식을 증가시켜 코티솔의 암 유발 효과를 역전시킨다. 이러한 결과는 면역체계에 해롭고 암 회복을 방해하는 코티솔을 줄이기 위해 옥시토신 수치를 높여야 한다는 걸 시사한다. 좋은 소식은 옥시토신을 증가시키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이다. 옥시토신은 긍정적인 느낌이 들 때마다 언제든지 즉각 자동적으로 분비된다. 옥시토신은 우리로 하여금 더 사교적이고 사람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두려움과 불안, 외상 후의 스트레스 장애, 스트레스는 줄여준다. 옥시토신은 정말 여러 면에서 치유 호르몬이라고 할 수가 있다. 옥시토신을 증가시키는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웃음이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작용을 유발시키는데 웃음이 꼭 진짜일 필요는 없다. 즉, 웃는 척 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는 말이다. 근본적인 치유 생존자들은 우리 몸이 치유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믿는 한편 직관에 접근하는 올바른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몸으로 어떤 느낌을 받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생생한 꿈을 꾸거나 명상 중에 통찰을 얻기도 하고 일기를 쓰는 도중에 직관에 접근하는 사람도 있다. 일부 고도로 직관적인 사람들은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은 뇌의 본능적 직관적인 부분에 접근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이러한 연결은 마치 근육이 그렇듯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강해진다. 번스타인은 논리적인 마음과 직관을 다음과 같이 식별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당신이 내면의 안내 시스템을 따를 때 당신은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게 됩니다.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죠. 아마도 당신은 그것이 어떤 건지 말이나 글로 설명하지는 못할 겁니다. 지적인 생각이라기보다 본능적인 느낌에 훨씬 가까우니까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불안하거나 긴장되고 메스꺼움이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아마도 당신은 에고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때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것은 분명 내면의 안내 시스템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6장 억눌린 감정 풀어주기. 스스로 뜨거운 난로를 만지면 다음에 난로를 볼 때 몸은 그 고통을 기억해낸다. 그래서 화상을 입을까봐 두려워서 본능적으로 난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된다. 감정적 고통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작용한다. 몸과 마음은 과거의 특정 순간에 느꼈던 감정적 고통을 기억하며 그 기억은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보관되거나 때로는 깊은 곳에 묻힌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용한 자기방어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면역 시스템을 억제하며 질병을 유발하고 신체 치유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근본적 치유 생존자들은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거듭해서 이야기한다. 근본적 치유 생존자들과 이들의 치유사들은 막힘이 해결되지 않을 때 결국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막힘은 신체적, 감정적 또는 영적인 부분 어디에서든 있을 수가 있다. 이 틀에서 보면 몸, 그리고 마음, 영 이렇게 세 수준이 에너지 측면에서나 혈류 측면에서 모두 자유롭게 흐를 때 건강한 상태가 된다. 암이나 종양을 제거하려면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종양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근본적 치유 생존자들은 그들의 삶에서 육체적, 감정적, 영적 측면의 어느 것이든 고착되어 있는 것을 찾아내서 제거하는 데 집중한다. 스트레스가 암세포를 감지하고 제거하는 데 관여하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킨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거듭 입증되었다. 스트레스는 면역 세포뿐만 아니라 신체의 모든 세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행히 수백 건의 연구에서 스트레스나 분노, 두려움을 해소하면 면역 체계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강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은 근본적 치유 생존자들에게 필수적인 단계가 된다. 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두려움도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거나 얼어붙게 만드는 또 다른 감정이다. 암 진단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두려움이 근본적 치유 생존자들 사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억제되는 감정의 하나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특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암 환자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엄습해온다. 스트레스와 두려움 같은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그것을 완전히 풀어주면 신체도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이완되어 면역 시스템의 치유 능력이 강화된다. 많은 근본적 치유 생존자들은 그것을 폭포 아래 서 있는 것에 비유한다.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감정들이 당신에게 쏟아지지만 그 감정들은 결국 밖으로 흘러나가서 당신으로부터 멀어진다. 당신이 항상 감정의 폭포 아래 서 있다면 이는 당신이 삶과 이 삶이 주는 모든 감정을 최대한 느낄 수는 있지만 결코 감정적인 짐이 쌓이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 결과 당신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은 채 현재 순간에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경험할 수가 있다. 두려움의 소리에서 멀어질 수 있다면 당신은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고요의 장소에 접근하려면 지금 이 순간에 있어야 하며 이 고요의 장소의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의식 상태에 있을 때는 자신의 죽음조차도 당신을 두렵게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면역 시스템을 억누를 수 있지만 명상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그것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흐트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피해자가 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두려움을 모든 치유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타 무르자니는 결혼 후에 남편과 홍콩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암 진단을 받기 전 몇 년 동안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이 화학요법을 받고도 암으로 죽어가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화학요법을 거부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 대신 그녀는 여러 가지 자연요법 등으로 4년간의 치유 여정을 이어나갔다. 불행히도 이 치유 여정은 암을 막지 못했고 아니타의 몸은 계속해서 악화되어 갔다. 아니타는 연구자들이 임사체험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임사체험 동안 의식을 잃은 사람은 심오한 영적 여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임사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하얀빛 또는 깊은 감정적 통찰과 같은 여러 요소들을 경험했다고 보고한다. 아니타는 임사체험을 통해 평생 동안 두려움에 쌓여 자신의 진정한 본성과 감정을 억제해온 것이 자신의 병을 일으켰고 치유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두려움은 어린 시절부터 평생 엄습한 인도 문화 속에서 살면서 모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해온 데 그 뿌리가 있었다. 그 문화는 아니타를 포함한 여성들이 순종적이고 유순할 것을 기대했는데 이는 아니타가 익혀온 현대적 사고방식, 독립적인 성격과 상충되었다. 이러한 압박감 속에서 아니타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렇듯 감정을 억눌렀기 때문에
암이 자신의 단절감을 표현하는 물리적 징후가 되었다고 믿는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고 상대가 누구든 그 사람한테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안간힘을 쓰느라 나 자신을 잃어버렸죠. 나는 진짜 내 모습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걱정이 스스로를 가로막았으니까. 임사 체험 중에 나는 암이 형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것은 그냥 나 자신의 에너지였고 원래 표현하고자 한 자신의 장엄함을 두려움 때문에 표현하지 못하며 산 것이 암으로 나타난 것이었죠. 임사 체험을 통해 그녀는 자신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우리 모두 이러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동일한 보편적 의식의 일부라는 것, 이것을 깊게 이해하게 되었다. 인사 체험을 하는 동안 아니타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임사 체험 중 그 확장된 상태에서 나는 내가 평생 나 자신을 얼마나 가혹하게 대하고 판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죠. 나는 내가, 아니 우리 모두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보았으니까요. 나는 한 가지 강력한 선택을 했어요. 몸으로 돌아오기로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내린 그 결정이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된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었죠. 아니타가 일단 돌아오기로 결정하자 그녀는 의학적 예견이 무색할 만큼 신속하고도 완전하게 회복되었다. 혼수 상태로부터 6개월 만에 그녀는 질병이 전혀 없는 활기차고 건강한 여성으로 변했다. 아니타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은 여러 종양 전문의에 의해서 확인되고 기록되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녀가 어떻게 해서 회복되었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녀는 자신이 두려움을 내려놓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치유되었다고 믿는다. 다음은 식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7장. 식단의 근본적인 변화. 이 책에서는 크게 3가지 식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식물성 중심 식단, 케톤 식단, 지중해 식단, 이렇게 3가지인데요. 이러한 3가지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근본적 치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3가지 식단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설탕, 정제 곡물 및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면서 유기농 채소를 통째로 섭취하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식단 변화는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신체가 암세포를 더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다수의 근본적 치유 생존자들은 주로 다음과 같이 식단 변화를 실천했다. 설탕, 육류, 유제품 및 정제 식품 섭취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섭취하지 않는다. 채소 섭취를 크게 늘린다. 유기농 식품을 선택한다. 음식을 가공하지 않은 온전한 형태로 먹을 때, 식단이 대부분 채소였을 때, 하루 섭취 칼로리를 낮게 유지했을 때, 건강 효과를 크게 얻었다. 지중해 식단은 채소와 과일, 견과류, 씨앗, 콩, 감자, 통곡물, 빵, 허브, 향신료, 생선, 그리고 올리브유를 중심으로 한다. 여기에는 가금류, 계란, 치즈, 요구르트가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붉은 육류, 가당음료, 설탕, 가공육, 정제곡물, 정제오일 및 기타 고도로 가공된 식품은 아주 적은 양만 사용된다. 이 식단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와 같은 그런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먹는 전통 음식을 기반으로 한다. 역학 연구자들은 이 지역 사람들이 다른 선진국 사람들에 비해 매우 건강하고 당, 압류,
심장병 등을 포함한 여러 질병의 발병률이 낮다는 것을 밝혔다. 섬유소를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이 섬유소를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에 비해 생존율이 31%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 잎채소, 과일, 생선, 다중 불포화 지방 및 단일 불포화 지방, 십자합과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하고 녹차를 마신 여성의 경우 생존에 상당한 이점이 있었다.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을 먹을수록 생존율은 낮았다. 자라면서 어쩌면 채소 좀 먹어라 라는 말을 자주 들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빠르고 편리하며 가공된 식품들의 천국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실제로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치유 생존자들은 건강에 좋은 유기농 채소와 과일 섭취를 늘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복해서 강조한다. 크리스는 생식과 살아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몸을 치유하고 암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믿는다. 말기암 진단을 받은 지 16년이 지난 오늘도 그녀의 암은 여전히 작고 안정된 상태이다. 한 연구팀은 미국 전역에서 채소, 과일,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통곡물을 풍부하게 함유한 그러한 식단이 질병, 심혈관 질환, 암의 위험을 12에서 28%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했다. 유사한 메타 분석에서 대장암과 식단의 관계를 연구하는 캐나다 연구팀은 육류나 당분 위주의 식단이 대장암에 걸릴 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반면에 식물성 식단은 그 위험을 크게 감소시켰다. 건강은 우리가 순간순간 내리는 선택의 결과이다. 천연에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섭취하는 홀푸드 식물성 식품은 우리가 생존하고 번성하는 데 필요한 효소와 생명력 에너지를 제공해준다. 가공되지 않은 온전한 상태로 우리에게 오는 음식들에 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다. 화학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땅에서 나온 원래 그대로의 홀푸드를 먹으면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에너지가 증가한다. 우리가 하나의 종으로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자연이 제공해주는 점을 고려할 때 식물성 식단을 섭취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과일과 채소의 섭취를 늘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식단 변화의 하나이다. 식료품점에서나 식당에서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직접 재배할 수도 있다. 물론 고기와 감자만을 먹는 집에서 자랐다면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급격하게 바꾸기보다는 매끼 식사의 절반을 채소와 과일이 차지할 때까지 채소와 과일의 비율을 점차 늘려가도록 하자. 이 작은 변화가 자연스럽게 고기와 감자가 식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는 동시에 몸에 필요한 최적의 치유 영양소를 제공하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다. 저자는 암이 대사 질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학이 지난 50년 동안 암에 대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암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암은 한 가지 질병이 아니라 수백 가지 다른 질병들이며 각각은 그 중심에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가 있다. 근본적 치유에서 나는 건강한 세포가 손상된 결과 산소 대신 포도당을 섭취하게 된 것이 암세포라는 것을 말했다. 바르부르크의 암 대사 이론은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손상이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세포의 에너지 공장으로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세포에게 번식할 때와 죽을 때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암이 된 세포는 건강한 세포와 정반대이다.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번식하고 죽어야 할 때 죽지 않으며
산소 대신 포도당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90에서 95%의 암 사례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손상시키는 잘못된 식습관과 건강하지 못한 생활 방식 때문에 발생한다. 놀랍도록 효과적인 암 치료제는 식료품점에서 구입할 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음식이다. 수십 년 동안 환자들과 함께 낮은 혈당 지수, 칼로리 제한, 금식, 그리고 케톤 생성 식단을 사용해 왔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자발적인 금식은 오래된 치유 전통 중 하나였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문화와 종교에서 나름의 형식으로 금식을 실천했다. 예를 들어 기원전 약 400년경에 히포크라테스는 아플 때 먹는 것은 병에게 음식을 먹이는 것이다 라고 했다. 그 말과 함께 장기간의 단식을 의학적 치료법으로 기록한 바가 있다. 동물의 경우 만약에 아프면 물을 제외한 모든 음식을 거부하고 안전한 곳에서 몸을 웅크린다. 인간은 아플 때 억지로 음식을 섭취하는 유일한 종이며 빠르고 쉽게 가공된 음식들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인류 역사상 지난 50년 뿐이다. 간헐적 단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 몸이 이렇게 꾸준하게 섭취하는 고칼로리 식품을 처리할 만큼 빠르게 진화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간헐적 단식은 일정 시간 동안 음식 섭취를 제한하여 소화기관에 휴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먹은 음식을 소화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며 신체가 치유와 휴식, 복구 등 다른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소장에서 음식이 소화되는데 신체 에너지의 약 40%가 필요하며 이때 남겨진 제한적 에너지로 다른 일들을 하게 된다. 간헐적 단식을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식사 구간을 하루 12시간으로 제한하는 시간 제한 간헐적 단식이다. 이 시나리오에서 저녁 6시에 저녁 식사를 하고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식사를 하지 않는 12시간 동안 우리 몸은 잠들기 전에 섭취한 음식을 소화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갖고 그중 남은 시간에는 휴식과 복구에 집중할 수가 있다. 12시간보다 짧은 식사 구간으로 간헐적 단식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늦은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이른 저녁 식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가 있다. 한 연구에서는 간헐적 단식이 신경세포의 DNA 복구 능력을 향상시키고 화학요법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DNA를 보호하며 다수의 DNA 복구 유전자의 활동 스위치를 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단식이 암 종양 성장을 늦추고 다양한 유형의 암 세포들이 화학요법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고요. 책이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하지만 쉽게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1,500건 이상의 근본적 치유 사례를 분석한 부분이 좋았습니다. 이 밖에도 난치병 완치자들의 심층 인터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였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